최선주? 왜 얘랑? 늦은 밤 연희는 소파에 앉아 남편 성진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꽂아주려다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선주였습니다. 오빠, 오늘 레스토랑 어땠어? 오늘 좋았어. 내일 또 만나. 연희의 떨리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대화창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몇 달치 대화가 스크롤해도 끝이 없을 만큼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들, 은밀한 약속들, 연희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진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주랑 바람났어?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최선주는 연희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대화를 내리던 중 낯선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주고받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선뜩해졌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은행 앱을 열어 자신의 적금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잔액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 가까이 들어있던 돈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성진이 들어왔습니다. 연희와 성진의 시선이 성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떨어졌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한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을 왜 네 맘대로 봐? 연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내 통장에서 뺀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선주 계좌로 보냈어? 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뒤지냐고. 성진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고 연희는 손을 떨며 되물었습니다. 선주랑 진짜 그런 사이야? 당신 내 친구랑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성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 선주 만난다. 어쩔 건데? 선주는 적어도 너처럼 재미없진 않더라. 너랑 있으면 숨 막혀. 대화가 안 통해. 연희는 배신감에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돈은 또 뭔데? 내 돈을 왜 걔한테? 내 돈이지 뭐. 내 돈 내 맘대로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집에서 놀면서 뭘 그렇게 따져? 성진은 그 말을 끝으로 재킷을 다시 걸쳤습니다. 어디가? 몰라. 너랑 이러고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성진은 현관문을 쾅 닫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연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선주와의 다정한 대화창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진이 떠난 현관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는 연희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빛이 흘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희 36. 한때 잘 나가는 세무사였던 연희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기야, 내가 벌면 되잖아.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 박성진은 결혼 전 그렇게 다정하게 연희를 설득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에 흔들려
어렵게 쌓아온 커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연희의 결정을 아쉬워했습니다. 연희 씨처럼 꼼꼼한 사람이 그만두면 우리 팀은 어떡하라고요? 연희는 그 말에 웃으며 답했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에게 더 신경 써주고 싶어요. 가정에 충실하려고요. 그때만 해도 연희는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희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선주. 최선주는 연희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가까이 이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선주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선주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연희를 축하해 줬습니다. 연희야, 너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나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친구의 진심 어린 축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초 성진과 연희의 생활은 평범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나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연희가 서운함을 내비치면 성진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편히 지내는 사람이 뭘 그렇게 불만이야. 연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넘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몸살로 알아누운 날에도 성진은 야근을 핑계로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뭐 한다고 아파. 아픈 사람에게 오히려 투덜거렸습니다. 연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 열이 많이 나 라고 말했지만 성진은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성진은 연희의 상태를 묻는 대신 출근 준비만 서둘렀습니다. 나 이거 오늘까지 처리해야 되는 거라. 일찍 가봐야 해. 알아서 병원 가. 연희는 몸도 못 가누는 채로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화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도 괜한 걱정을 끼칠까 싶어 도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 친했던 회사 동료들과도 연희가 일을 그만둔 뒤로는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와도 연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며칠씩 미루다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라는 그 한마디를 연희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연희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진은 연희에게 말을 걸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둘 사이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말을 붙여도 성진은 단답으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성진과 몇 마디를 주고받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연희는 가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낯설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세무 상담을 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표정을 잃은 사람처럼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성진에게서도 세상에게서도 점점 밀려나듯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희가 며칠 전부터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진은 2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하러 이런 레스토랑까지 잡아? 성진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선주는 부쩍 연희의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연희야, 나 요즘 힘든 일 있어서 그런데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선주는 매번 그럴듯한 이유로 연희를 찾아왔고 연희는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주가 놀러 온 날이면 성진도 이상하리만치 일찍 귀가하곤 했습니다. 닭갈비 진짜 맛있다. 성진 씨가 포장해 왔다면서요? 네, 많이 드세요, 선주 씨.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성진과 선주는 유독 눈빛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연희는 그 미묘한 기류를 느끼면서도 설마라는 생각으로 애써 넘겼습니다. 선주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럴 리가 없어. 또 한 번은 선주가 성진과 통화하며 다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걸 연희가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연희 있어서 통화하기 좀 그래. 이따 다시 할게. 연희가 무슨 전화냐고 묻자 선주는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그냥 보험 관련해서 상담해 주는 거야. 성진 오빠가 요즘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연희는 그때도 은행원 친구가 남편의 재테크를 도와주는 거라 여기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진은 언제부턴가 재테크에 부쩍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데 우리 노후 자금이라도 좀 굴려보자. 성진은 연희에게 여러 번 공동명의 통장에 도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굴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연희는 남편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도장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선주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앞세워 늘 성진의 투자 계획에 그럴듯한 조언을 보탰습니다. 성진 오빠 말이 맞아. 요즘 이런 상품이 수익률이 진짜 좋거든. 연희는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이니 더 믿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연희의 명의로 된 예금과 적금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우연히 명세서를 보다 낯선 대출 항목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대출이야? 나는 이런 거 받은 적 없는데. 성진은 대수롭지 않게 둘러댔습니다. 그거 내가 당신 이름으로 잠깐 받은 거야. 금방 갚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연희는 찜찜했지만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은 연희가 직접 찍은 기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연희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 계약서까지 낯선 서류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보, 이건 또 뭐야? 나는 차 산 적도 없는데. 성진은 이번에도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그거 회사 지인 명에 빌려준 거야. 금방 정리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연희는 그때마다 찜찜함을 느끼면서도 매번 남편의 설명에 다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성진은 연희보다 먼저 선주의 안부를 챙기곤 했습니다. 선주 씨는 결혼 안 했잖아. 이번 명절 선물로 약과랑 과자 좀 보냈어. 연희의 생일에도 성진은 약속을 깜빡했다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다음에 제대로 챙길게. 그 다음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서운함과 위화감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사겼습니다. 한 번은 연희가 정말 힘든 마음에 선주에게 넌지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성진 씨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선주는 그 말에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태연하게 연희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남자들 원래 결혼 몇 년 지나면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연희는 가장 믿었던 친구의 그 말에 오히려 안심하며 자신의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주가 노련하게 연희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벌던 방식이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연희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용기 내어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막상 모임 전날 성진이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꼭 가야 돼? 애들도 아니고 그런 모임 나가서 뭐해? 집에 좀 붙어 있지. 연희는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창들이 올린 사진 속에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연희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못하고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연희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새 동창들 사이에서도 연희는 결혼하더니 연락 끊긴 애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연희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늘어가는 의심과 서운함을 홀로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밤 연희는 혼자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성진은 안방에서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사라져도 누가 알아차리기나 할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연희는 스스로가 너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이 집안에서 점점 지워져 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러분이 이미 보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진의 휴대폰에 뜬 메시지 하나로 연희는 친구의 배신과 텅 빈 통장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되짚어 봤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연희는 문득 자신이 세무사였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주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선주야, 나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래.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할까? 선주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고 선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얼굴로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미리 소형 녹음기 기능을 켜둔 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선주를 맞이했습니다. 선주야, 요즘 성진 씨랑 자주 연락한다며? 재테크 상담 때문에?
선주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요즘 좋은 상품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어. 왜,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있어. 연희는 그 순간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화면을 선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성진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선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건 선주야, 나한테 설명해 줄 거 있지 않아? 텅 빈 내 통장이랑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선주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발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연희야, 오해야. 그건 그냥 내가 성진 오빠 부탁으로 잠깐 도와준 것뿐이야. 연희는 그 뻔뻔한 변명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 말 나중에 다른 데서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주는 그제야 연희가 녹음 중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너 지금 녹음한 거야? 했어.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선주는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가장 먼저 연희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금 해지 내역, 알 수 없는 대출 실행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흔적까지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돈의 상당수는 놀랍게도 선주의 개인 계좌와 성진의 별도 계좌로 나뉘어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희는 예전 세무사 시절 알고 지내던 법무사에게 연락해 문제의 대출 서류 사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 씨, 이 서명이랑 도장, 필적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며칠 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명은 본인 필체가 아닙니다. 명백한 위조로 보입니다. 연희는 그 결과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다시 살펴보며 한 가지를 더 짚어주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이에요.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명까지 위조해 가면서 내 돈을 빼돌린 거였구나. 연희는 곧바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연희가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단순 외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횡령까지 걸리는 사안이에요. 남편분은 물론이고 공모한 최선주 씨도 함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눈물로 끝나는 이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확한 대가예요. 준비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변호사는 며칠 뒤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하나 더 전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분이 위조한 대출이 이번 자동차 할부까지 포함해서 3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연희 씨 모르게 실행된 대출 총액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준비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최선주 씨 관련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연희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연희는 순간 배신감과 함께 묘한 흥미로움마저 느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온 걸까? 변호사는 자료 하나를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다른 친구 부부 사이에 비슷한 방식으로 끼어들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돈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흐지부지 넘어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연희는 그 자료를 보며 씁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주는 나한테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던 거야. 연희는 그동안 선주와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가 유독 연희의 재산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던 순간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너희 집 대출은 다 갚았어? 연희네는 그래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잖아. 그때는 그저 친구로서의 관심이라 여겼던 질문들이 이제와 보니 전부 치밀한 사전 조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과거 피해자였던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조용히 덮었어요. 저도 자존심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그랬다고요?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단단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는다. 연희는 성진과 선주 몰래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나갔습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며 버텼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서명이 담긴 대출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까지 전부 갈무리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연희는 성진과 선주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성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처음 불려갔던 날 성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저희 부부 문제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시는지. 하지만 위조된 서명, 텅 빈 통장,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하나씩 눈앞에 놓이자 성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원래 의심 많은 성격이 아니니까 천천히 조금씩만 빼돌리면 절대 모를 거야. 성진이 선주에게 보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읽히는 순간 성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선주가 다니던 은행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주는 하루아침에 짐을 챙겨 은행을 나와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선주는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었다며 친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게 한때 선주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믿었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뒤늦게 비슷한 피해 사례가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만 당한 줄 알고 너무 창피해서 숨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있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선주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선주는 이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나란히 앉은 성진과 선주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 선주가 먼저 꼬드긴 겁니다. 성진이 그렇게 말하자 선주도 이를 악물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먼저 꼬드겼다고? 처음에 통장 얘기 꺼낸 게 누군데 뻔뻔하게. 두 사람은 재판정 한가운데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때 자기야라 부르던 사이는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연희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간 서로를 좋아하긴 한 걸까? 연희는 그런 생각이 들며 씁쓸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성진과 선주 둘 다 법정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성진의 잘못이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연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 연희는 법정을 나서며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홀가분했습니다. 성진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때 번듯한 회사원이었던 성진은 수감 생활 내내 크고 작은 텃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족 면회는커녕 편지 한 통 보내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성진의 부모는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성진은 수감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다른 재소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도 성진이 재판 내내 책임을 선주에게 떠넘기려 했던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의 그 한마디로 성진의 가석방은 번번이 불어대었습니다. 선주는 성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파면과 형사처벌 그리고 여러 건의 추가 고소까지 겹치며 선주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불면증과 환청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 선주는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은행 지점에서 능숙하게 고객을 응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병실 창문 너머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주의 부모는 병원비를 감당하다 못해 딸이 살던 오피스텔 전세금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때 딸을 은행원이라며 동네에 자랑하던 선주의 부모는 이제 이웃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선주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연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선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연희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희는 그 통화를 끝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무너진 선주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연희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빨래를 해서 수건을 접을 때에도 문득문득 생각났지만 연희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죄는 선주가 스스로 만든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주가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사기 행각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선주에게는 별도의 재판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선주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자각과 죄책감, 그리고 처벌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재판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주를 면회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20년직이라 여겼던 친구도 이제는 완전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소식을 담담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잠시 연희의 마음속에는 텅 빈 자리 하나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때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던 그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흉터를 붙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일부로 다시 세무사 자격을 되살려 개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을 내걸던 날 연희는 오랜만에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사무실에 놓인 손님용 소파가 무척이나 아득해 보였습니다. 사무소 첫 손님은 공교롭게도 연희와 비슷한 일을 겪은 또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라서요. 연희는 그 사연을 들으며 누구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서류를 함께 살펴봐 주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상담 끝에 의뢰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봐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연희는 그 인사를 받으며 묘한 벅참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팠던 순간의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연희는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남편의 말 한마디에 커리어를 접었던 여자는 이제 그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온전한 자기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끔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그 옛날 녹음 파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그 하루가 이제는 그저 지나간 하나의 챕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불 꺼진 사무실 문을 잠그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드라마 제막에 큰 힘이 됩니다. 복수 드라마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